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 헌법과 연방 민사 절차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법률학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법학대학원의 창립 학장이기도 하였고 지금은 미국 3대 공립 로스쿨 중 하나인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학장으로 재직 중이죠. 미국 법조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듣고 싶어 한다는 어윈 체머런스키의 강의인데요. 어떤 내용을 말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죠. 미국 헌법은 구조적으로 세 가지 사회적 목적을 도모합니다. 미 헌법은 연방정부를 창설해 각 부처에 권력을 나눠주죠. 삼권 분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의회를 통해 상원과 하원의 권력을 분배하고 행정부는 대통령 휘하에 사법부는 대법원에게 권력을 나눠주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게 하죠. 그리고 헌법에 의해 권력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나눠집니다. 주정부들은 미합중국 수립 전부터 있었고 이 주정부가 미합중국 헌법의 비준 권한을 가진 주체였죠. 이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겨줬고 헌법은 권력을 수직으로 나눠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분배했습니다. 이런 권력 분배는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독재 방지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죠. 미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1787년 채택된 미국 헌법 제1조에서 7조까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헌법 초안을 주정부에게 제시했고 주정부들은 비준 회의를 열었는데요. 다수의 주들이 이 헌법에 찬성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권리장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1791년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비준됐죠. 종교의 자유나 무기소지 권리 등 여러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미 법원은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역시 보장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사생활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권리를 보장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사생활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실제 연방법원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헌법엔 적혀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권리들은 미국 내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할 권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점차 정치권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나 상하원 의원들, 학자들 모두 이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원전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헌법 정신이 처음 비준된 것과 지금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명시되어 있고 이해 가능한 기본권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들은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이나 동성 결혼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헌법 제정 당시 제정권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대법관이나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사회에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들과 반대로 비원전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해석과 수정을 통해 헌법이 진화한다고 주장하죠. 법원이 낙태권이나 치료 거부권 같이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1791년의 생각으로 지금 헌법을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가 살아있는 농경사회였고 기본권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분분한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계약의 자유가 있는데 계약의 자유는 기본권으로는 간주하지 않죠.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정부는 계약에 쉽게 간섭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담만 감수할 수 있으면 기본권이라도 정부가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정부는 침해를 통해 달성하려는 꼭 필요한 목적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에 기본권 침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엄격 심사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처럼 기본권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 조치와 정당한 목적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음을 요구하는 합리성 심사만 통과하면 되죠. 그럼 기본권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부에만 적용됩니다. 사적 주체인 사기업이나 사립대학 등은 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기업에서 기업 총수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고 그걸로 해고를 당했다면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고소해야 하죠. 하지만 정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헌법에 의거해서 고소할 수 있죠. 어윈 체머런스키는 이 부분이 기본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본권은 정부의 권한만을 제한하죠. 그럼 미국이 말하는 기본권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미 헌법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수정헌법 제1조 전문을 살펴볼까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여기서 주어는 의회이지만 헌법은 의회의 권한만을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주정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죠.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절대적 금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 금지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법원에서 선서를 한 사람이 위증을 하거나 지위나 물리력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이것을 표현의 자유에 따른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의사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밝혔죠. 미국 내 표현의 자유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르면 어떠한 모욕적인 생각이나 견해도 표현할 수 있죠. 대법원은 메시지가 심하게 모욕적이라고 해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법의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임박하고 그것을 부추길 의도가 있다면 선동 표현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난 시위대를 부추겨 기물을 파손하게 한다거나 폭력 행위로 이어지게 선동한다면 말만한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위협을 가했을 때도 역시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대법원이 직접 사용한 표현인데요. 누구도 타인에게 신체적, 물리적 공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폭력 행위가 없었더라도 누군가를 에워싸서 위협을 가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괴롭힘의 경우에도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내 괴롭힘의 경우 그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수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말이 누군가를 겨냥하거나 지나치게 퍼져 누군가의 취업 기회나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 선동이나 진정한 위협, 괴롭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선을 넘어선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되죠. 그렇다면 혐오 표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혐오 표현을 보호하고 있죠. 미국에서 십자가를 소각하거나 나치 문양을 그리는 것은 분명한 혐오 표현이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왜 미국은 혐오 표현을 보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도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혐오 표현을 정의하는 것 외에는 혐오 표현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모호하거나 포괄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불법행위 선동, 진정한 위협, 괴롭힘은 금지하고 혐오 표현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호하지 않게 혐오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방법원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90년 미국 대학들은 혐오 표현 금지 규약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대학들이 얘기하는 낙인과 비하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이 규약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가 타당해 보이더라도 혐오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혐오 표현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 용납될 수 없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이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지막 원칙을 살펴볼까요? 표현의 자유는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메시지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장소, 방식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음향 장비를 장착한 트럭이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대법원은 합헌 판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표현의 시간, 장소, 방식만을 제한했을 뿐 야간 거주지역의 평온함을 유지해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현은 똑같이 간주되어야만 하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모든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 시간과 장소, 방식의 제약을 받는 것, 이것들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에서는 모든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과연 어디까지 우리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과 미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교를 금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종교 행사의 자유인데요. 각각을 국교 금지 조항 그리고 종교 행사의 자유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진화했는지 살펴보죠.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으로 나뉘죠. 이 두 세력은 종교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에는 다른 성향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대법관의 구성비 변화로 대법원의 판결도 달라지죠. 국교금지 조항을 먼저 살펴보죠. 국교금지 조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분리론인데 국가와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정부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수용론인데요. 이들은 정부와 종교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고 말하죠. 정부는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고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계를 지지합니다. 수용론 관점에서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을 강요할 때만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도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보수 진영의 대법관들이 여기에 속하죠. 중립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종교나 단체를 지지할 때만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 세 관점 중 대법관이 어떤 관점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다르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 청사에 종교적 상징물을 세웠을 때 이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9명 대법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1989년 엘리게니 카운티 대 AC 엘류 사건에서는 수용론 쪽 대법관이 4명이었고 분리론 쪽 대법관이 3명이었습니다. 판결은 중립론을 지지하는 2명의 손에 달리게 되었죠. 이 2명의 대법관은 엘레게니 카운티 법원에 설치된 예수 탄생화 전시는 위헌이고 피츠버그 시청 건물에 세워진 유대교 상징 메노라 전시는 전체 전시 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정부기관에서 종교적 상징물은 전체 전시 중 일부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어윈 체머런스키가 직접 맡았던 2005년 반 오든 대 페리 사건에서는 텍사스 오스틴 정부 청사에 있는 10계명비 설치를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수용론 쪽 대법관 4명, 분리론 쪽 대법관 3명, 그리고 중립론을 지지하는 대법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윈 체머런스키는 중립론을 지지하는 대법관 2명 중 1명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서 4대5로 패소하고 말죠. 결국 10계명비 설치는 합헌 판정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다수 대법관들은 엄격한 정교 분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서히 변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고 지금 수용론을 지지하는 대법관은 총 6명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종교를 설립하고 종교활동을 강요할 때만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용론자 대법관의 증가로 인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적인 예로 종교적 상징물을 정부기관에 전시할 수 있게 되고 정부 행사에서 기도를 허가하게 됩니다. 2014년 그리스타운 대 갤러웨이 사건에서는 뉴욕시 의회의 회의 때마다 목회자를 불러 기도하는 것을 합헌 판정했죠. 그 결과 오랜 시간 법정에서 국가와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의 벽을 믿던 미국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미국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또 다른 조항인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을 살펴보죠. 이것도 대법관의 구성이 바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 대법원은 고용부대 스미스 사건에서 일반법 적용 시 헌법의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종교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 공립대학교에서 학생 전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다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진영 대법관의 증가로 인해 요즘엔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한다면 정부가 엄격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정부 조치는 종교에 대해 더욱 까다로워져야 한다고요. 2021년 풀턴 대 필라델피아 사건을 살펴보죠. 필라델피아시는 민간과 계약을 맺고 아동 가정 위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단체들만 계약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톨릭 소셜 서비스라는 사회봉사 단체는 그 서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성부부 가정의 위탁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죠.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가톨릭 소셜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라델피아시가 엄격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1990년의 사건과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콜로라도주에서는 동성 커플 결혼식에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제빵사가 고소당했지만 대법원은 제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이죠. 이처럼 사회적 통념과 정의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에서는 항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차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지난 50년간 미국 사회는 차별의 중단이 차별할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법관의 구성에 따라 종교적 자유가 차별반대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국교금지 조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랐지만 지금은 수용적 입장에서 종교를 정부 활동의 일부로 활용하며 종교를 지원하는 조항이 되고 있죠. 이처럼 법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합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은 예전부터 가장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과학적인 나라이죠. 가장 정치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개인의 판단이고 신념의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등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밀입니다. 사생활은 기본권 중 하나이지만 미국 헌법 어디에도 사생활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적 공간을 침입받지 않을 자유나 내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자유를 사생활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결정권은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지만 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죠. 대법원은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에 있는 자유라는 개념으로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한다면 정당한 이유와 그 방법밖에 없음을 입증해야만 하죠.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1967년 대법원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의 법을 위헌 판결하면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성 간 결혼도 개인의 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죠. 두 번째는 자녀를 가질 권리입니다. 1942년 대법원은 3번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불임 수술을 강제하는 오클라호마주의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정부는 엄격 심사 없이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죠. 세 번째는 자녀 양육권입니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때에만 부모에게서 자녀를 영구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 양육권을 정부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구성권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 가족도 존재하죠. 1977년 이스트 클리블랜드에 있었던 직계가족만 동거할 수 있다는 조례를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족 구성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녀 교육권입니다. 2000년 대법관 샌드라데이 오코너는 자녀 양육 방법은 부모가 결정하며 양육 적임자인 어머니가 자녀와 조부모가 만나지 않길 바란다면 그건 역시 그녀의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녀 교육권이 존재한다는 관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임약 구매 및 사용권입니다. 1965년 대법원은 코네티컷주의 피임약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대법관 윌리엄 더글라스는 피임약 사용의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이 성스러운 영역인 부부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죠. 사생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보다 공간이나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침해하는 행위를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뒤 대법원은 아이센스타드 대 베어드 사건의 판결에서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여부를 선택하는 권한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헌법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엔 자기 결정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7번째, 낙태권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죠.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력이 생기는 시기인 24주 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주 전 낙태는 임신 당사자와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죠. 8번째는 합의된 성인 동성 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3년 대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텍사스주의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권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면 바로 합의된 성인이 개인 침실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죠. 마지막 9번째는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의 의료치료 거부권입니다. 여기에는 응급치료와 연명치료 모두 포함되죠. 하지만 아이들이 관련될 때는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치료를 거부할 수 없죠.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감염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05년 대법원은 천연두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백신 접종 요구는 합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기엔 반대하는 소송도 많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1905년 사건을 기초로 해서 전염병의 경우에는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대법원은 말하겠죠. 개인이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그것이 혼자만의 문제일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자기결정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기결정권은 미국 헌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어윈 체머런스키는 헌법이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면에서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고 있나요? 우리 사회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법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1791년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추가되었을 때 몇몇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죄의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연방정부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함이었죠.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목적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형사 피의자 권리에 대해서는 이념적 균열이 존재하는데요. 진보주의자들은 용의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두가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치안 유지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죠. 수정헌법 제4조에는 수색 및 체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누군가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수색이나 압수 같은 개념들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수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수색을 먼저 살펴볼까요? 어느 지점부터 경찰의 행위가 수색에 해당할까요? 처음에 대법원은 재산에 대한 침입 혹은 물리적인 침입이 있을 때만 수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28년 대법원은 밀수업자를 체포할 때 집 밖에 있는 전화선을 도청한 것은 수색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1967년에는 수색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경찰은 도박꾼을 잡기 위해 집 밖에 있는 전화부스를 도청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수색의 정의는 물리적 침입에 국한되지 않고 수정헌법 제4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수는 물건과 사람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를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연방대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경찰이 그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토레스 대 마드리드 사건에서 경찰은 직접 체포하기 전까진 압수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지를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시점부터 압수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판결했죠. 즉 특정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았다면 압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정헌법 제5조를 살펴보죠. 수정헌법 제5조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석에 서지 않을 권리와 증인석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죠. 대법원은 경찰이 사람을 심리할 때 용의자가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자백을 강요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금되어서 경찰 신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에 관한 주의문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이죠. 용의자는 묵비권이 있고 자신이 한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을 땐 국가가 변호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권리도 있죠. 수정헌법 제6조를 볼까요? 수정헌법 제6조에는 재판 과정에서의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만약 선임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죠.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형사피고인의 다른 권리들을 보죠.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그 이상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유죄를 입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죠.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소추에서 누구나 배심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역사회에서 선정되고 인종과 무관하죠. 연방대법원은 2020년 피고인의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에게는 대질신문권도 주어집니다.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이죠. 앞서 말한 변호사 선임권, 입증 요구권, 배심 재판 요구권, 대질신문권 모두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재판을 받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장치이죠.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제8조에서는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1972년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사형제 존치를 선택했다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죠. 사형제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사형을 부과할 수 없죠. 2005년 미국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10년에는 청소년의 비살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청소년의 살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의무화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죠.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뇌 발달도 성인과 다르고 갱생의 기회도 비교적 열려있죠. 어윈 채머런스키는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은 법이 주는 최소한의 기회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미국 헌법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셨나요? 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법은 항상 정확한 선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